네, 지난 3월 이후 지칠 줄 모르고 오르던 주가, 한국 증시가 올해 초에 코스피 3000 그리고 코스닥 1000에 진입한 이후에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국채금리와 그리고 유가가 급등하고 원화 가치마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신삼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인지 오늘은 이 새로운 삼고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글로벌 증시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코로나 장세에서 속속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유독 우리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살펴주시죠. 네, 요즘 그 티핑 포인트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네. 있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크게 어떤 흐름이 바뀔 때 이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올해 들어서 티핑 포인트가 많았죠.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고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그리고 코로나 문제에서는 코로나 장세에서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 그리고 한국 증시도 티핑 포인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매력도 정치형에서 티핑 포인트로 해서 그동안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가격 변수에서 티핑 포인트가 많죠. 그런 측면에서 국제유가가 텍사스 증률리가 대통령 대회 끝나고 배럴당 60달러대에 진입했었죠. 네. 오늘 그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사실 마감 지수로 5만 달러 선에 안착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국채 금리도 1.30대에 이렇게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가격 변수든 그다음에 투자 환경적인 측면이든 시장 내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변곡점에 이르는 것이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한동안 이렇게 금리 위기에 많이 거론됐던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가 많이 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역시 코로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WHO에서 주간 단위로 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주간 단위로 확진자 수가 5주 연속 감소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보통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5주 연속 이렇게 감소세인다 하면 일단은 확진자, 코로나 문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는 이런 쪽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국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경제 피해가 많았고 트럼프의 미숙한 대응, 이 어린이 같은 이런 대응 때문에 사실 미국이 확진자 수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전까지도 하루에 30만이 육박했었죠. 지금은 5만대로 아주 급감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국은 확진자 수 늘었지만 사망자 수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서 작년 1년 전에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았었죠. 한국이.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에 이렇게 오른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백신이라든가 정작 중요한 문제 이렇게 방역 선진국의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에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역 후진국으로 평가받던 국가들은 지금 빠르게 지금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1년 전의 모습에 대비해서 변화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마 방역 선진국에서 공치사했던 이런 정책 당국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지금의 세계 코로나의 그 어떤 확진자 수, 그다음에 사망자 수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자성을 좀 해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코로나 문제가 관련해서 포스트 코로나, PC,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죠.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보면 전염병이 이렇게 전염병이 가니까 띄어놨다가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데 지금 유가 상승, 국채금리 상승 가지고 일부 증시 전문가들이 실물 경제 회복의 조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증시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실물 경제 문제만 부각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기본적으로 많이 풀린 상태에서 경기가 조금 돌아가기 시작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사실 돈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제 회복과 함께 돈이 많이 풀렸는데요. 그동안 벽장 속에 숨어 있다가 돈이 돌고 시작하면 통화 유통석들이든가
그다음에 통화 승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10,000원이라 하더라도 전행권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번 돌린다 하면 똑같이 한국은행 창고에 How Party Money 본원 창구에선 1만 원이 공급되지만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행권은 한 달에 한 번 돌리기 때문에 10,000원의 역할을 하는 데만 해서 한상춘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1만 원에 10번 돌리니까 10만 원을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국채금리 상승이라든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에 대해서 실물경제 회복이다, 이렇게 안심해라 이런 쪽의 얘기는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풀리는 왕창 풀린 거의 부분에 대한 이 경제 활동이 이렇게 재개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굉장히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게 상징성이 높은 쪽으로 빨리빨리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국채금리, 그 다음에 유가, 원화가치, 요건 이제 달러 문제 되죠. 그래서 대외 가격 변수 중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상상을 보통 삼고 현상, 또 새롭게 나타난데 신삼고 현상인데요. 최근에 보면 신삼고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과거에 한국 증시 보면 신삼전 할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삼고 그다음에 신삼고 현상일 때는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주춤하게 되고 결과 증시가 좀 안 좋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국 증시 분석에서는 한국 증시의 거품 상태 이렇게 보면 정책 당국에서는 표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해 주실 것을 올해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 증시 지금 상징성인데 코스피에 3,000 도달하고 코스닥에 1,000 도달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에너지가 빠지는 모습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제금리 상승, 유가 상승, 원화가치 상승과 관련해서 월가에서 이렇게 불이 붙고 있는 한국 증시 매력도 관련된 티핑 포인트 논쟁 오늘 한번 이것이 왜 나오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뉴욕 시장 움직임에서도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미국의 국채 금리 움직임이었을 텐데요. 10년물과 30년물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국채 금리의 그 상승하는 모습은 코로나 이후로 보면 두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직후 1년 전서부터 작년 한 8월 4일, 5일까지는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졌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근데 작년 8월 5일 날 0.5%를 그 기점으로 해서 국채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서 사실 이것이 1단계로 본다면 한동안 좀 미국의 FOMC 올해 1월 첫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좀 이렇게 국채 금리의 이렇게 상승세가 주춤했었죠. 그리고 지난달 1월 27일서부터 다시 국채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7일 날 재상승 국면의 상승 속도, 여기는 상승 속도 탄력을 붙던 시점이 바로 2단계로 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마감 지수는 1.30 밑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장중한 때 1.33%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국채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이때 1.33이니까 3대 지수 전부 하락. 그리고 FOMC 의사록 나오고 나서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다 보니까 다우지수 올라가 해서 혼조세, 나스닥은 계속해 떨어지고 요런에 미국의 월가에서도 국채 금리의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의 모습이 좌우되는 그동안은 주가 모습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주도 세력이 주도 장세가 국채 금리 모습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이 증시의 모습이 바뀌는 요 흐름을 시청자분에 전해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티핑 포인트니까 중심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미국 증시에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도 증시가 각종 시장의 중심이 됐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국채금리, 국채시장이 증시의 흐름을 좌우하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1.5에 29%든 장중 한때 1.33%는 전부 작년 2월 이후에 코로나 직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를 보면 왜 포스트 코로나냐 시장 가격 변수를 보면 국채금리
코로나는 안정자산의 특징이니까 안정자산의 가장 상징격을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 하는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 그래서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폴스 코로나 취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단 이것이 미국만의 현상이냐 하면 돈 풀기는 똑같이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상태에서 유통속도, 통화 이렇게 승수까지 이게 돈이 돌기 시작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다른 것과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유로 금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춘절이 끝나고 오늘부터 중국 금융시장이 이렇게 대기되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춘절이 끝나면서 오늘 시작할 때 사실 중국 운민은행의 2주 14일물 시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오늘 국내 증시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흐름에 주도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페드 미국 연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FMC도 그대로 나타났죠. 네.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만 자, 뭐에 주력을 두느냐. 미국의 페드의 양대 책무는 물가에 그다음에 고용 창출입니다. 근데 지금 물가도 기대 물가를 2%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양대 목표 간에 충돌이 될 때는 시청자 여러분, 양대 목표는 뭐냐? 물가 안정 전통적인 물가, 그다음에 고용 창출 2012년서부터 새롭게 성장된 고용 창출.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뭐가 주가 되느냐 하면 이전에 그 전 앵커께 이렇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는 전 앵커가 오래된 연인이 있고 여인이 있고 연인이라 그랬나요? 네, 연인이 맞죠? 연인이요. 네네. 새로운 연인이 있으면 항상 전 앵커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새로운 연인에 관심이 된다. 네.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에서는 왜 뒤늦게 고용 창출을 전통 물가에 들었느냐 하면 고용 문제가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로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물가는 기대 물가가 2% 올라가죠. 전통적인 물가는 목표선, 물가 수준 관리자로 보면 자 인플레 타겟팅 2%를 벗어났습니다. 물가 안정시켜야죠. 그런데 고용 창출적인 측면에서 보면 뒤늦게 새로운 연인에 해당되는 고용 창출 문제는 지금 실업률이 사실 6%대니까 완전 고용 실업률 3%대 아직도 먼 상태거든요. 거기에 질적인 측면에서 영구 실업자도 있거든요. 경기 회복되더라도 이렇게 취업이 증가되지 않는 일서 되거든요. 그러면 자 물가 목표는 벗어났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페드는 뭐냐 새로운 연인에 해당되는 고용 창출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다 보니까 FMC 멤버스 최근에 국채금리 올라가고 기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FMC 의사라든가 이번에 그 비즈니스 클럽의 제롬 파월은 아직도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거 시장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주가의 상승 속도가 혼조세로 나고 상승하더라도 만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오늘 작년 9월 달에 물가 문제가 본격화하다 보니까 평균 물가제 도입한 거고요. 다시 한번 FMC 의사록에서 다시 한번 강조됐죠. 오늘 발표됐던 것. 그다음에 오늘 사실 국채 금리가 장 막판에 올라갔던 것은 통화정책 기조가 완만하게 된다. FMC의 재의사록이 확인됐다. 이거 한국경제TV에서 1월 달 FMC 할 때부터도 이걸 확인시켜줬습니다. FMC 의사록은 지금 뭐냐. 이미 결정된 사항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미 확인됐던 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장 막판에 안정돼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액션상에서 보면 국채금리가 장기적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떠냐 시장에 불안 요인이 등장하다 보니까 자 하루에 공급하는 양적 매입 물량은 변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재정 지출에서 보더라도 재정 지출의 총량은 변경시키지 않는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항목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이렇게 그 공무원 수 삭감하거나 임금 삭감해서 사실 투자성 경비로 이렇게 하면 재정 지출은 증가하지 않는데 경기 부양에서는 세목 조정을 해서 경기 부양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양적 정책은 매월 1,200 달러 정도 이렇게 물량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단기채 팔아서
여기 들어온 게 지금 장기채가 올라가는 게 문제니까 장기채를 매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으로 해서 실제 시장의 안정에 국채금리 안정에 나선 거거든요. 액션이. 그래서 뭐냐 장중에 1.33%까지 올라가다가 사실 장 막판에 1.30 밑으로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감해해서 설명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방송에 나서는 사람 다 고민하고 다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는 실제로 그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사실 그런 그 행동 같은 거를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뭐 뉴욕 특파원에 전해주는 얘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시장은 잘못 읽는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한국경제이게 TV 방송을 지금 이렇게 창립 이후에 창사 이후에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여기 와서 12시부터 일어납니다. 과거는 2시부터 일어났는데 지금부터는 12시부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한테 12시부터 일어나더라도 다 전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중 흐름을 다 보셔야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그래야지 또 그 장중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실물 경제와 금융 사이드 간에 사실 괴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 시장 참여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사실 증시 흐름을 읽지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제도 저한테 그 이렇게 시청자분이 이렇게 상평 통화와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했더니 어제 저한테 8시 반인가요? 전화를 한번 주셨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못 받았는데요. 이게 12시에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웬만하면 일찍 주무셔야죠.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실 금리뿐만이 아니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슈퍼 스파이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 지수로 네. 60달러 진입됐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 하면 4월 17일 날 작년 4월 17일 날 북해산 브렌트라든가 이런 게 WTI도 4월 17일이라는가요? 배럴당 1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왜 전환표가 슈퍼 스파이크 현상이냐 하면 슈퍼 스파이크는 강만 선수가 때릴 때 스파이크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죠.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슈퍼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은 작년 4월 17일 날 국제유가 서부대학 4.1가 배럴당 1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회가 끝나고 나서 마감 지수로 60달러 돌파한 데에서 오늘은 61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도 못 되는 기간에 사실 3배 이상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단 유가뿐만 아니라 지금은 구리라든가 나비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4월 대비해서 3배 이상 뛰고 있다.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원재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 현상이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는 중국과 이 굉장히 문제죠. 중국이 경제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V자형 반등에 의해서 올해도 성장률이 한 8에서 9%니까 GDP 계산상의 오크레 법칙을 보면 예상 성장률이 잠재 수준보다 2에서 3%포인트 이렇게 증대하니까 세계 최대 원유 수요처가 이렇게 그 경제가 빨리 되다 보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백신 보급 문제 관련해서 이게 이상하게도 국민 보건 차원에서 좀 공유 경제, 프로토콜 경제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좀 후진국일수록 좀 백신 개발 여기 방역에 취약한 때부터 WTA라든가 뭔가 이런 쪽이 좀 이 백신을 좀 세계 보급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WTA도 중국 자본에서 미국과 같이 이렇게 갈등을 빚하다 보니까 WTO 같은 이런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방역의 후진국 전염성이 많은 데부터 이게 백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백신이 이게 민족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민족주의다 보니까 싸울 수 있는 게 뭐냐? 방역 후진국들이 대부분 다 원자재 수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네들 백신 가지고 선진국에서 민족주의 부려 힘 부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원자재 수출국에 해당되는 이런 그 원자재 부존 자원이 많은 국가들도 민족주의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실물의 경기 회복 이상으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도 외신들 이제 언론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건 좀 많이 얘기 들었기 네. 때문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월가의 외신들도 지금 용어상은 교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슈퍼 사이클은 한 20년 이상 돼야 되는데요. 네. 지금 뭐 벌써부터 슈퍼 사이클 얘기 나옵니까? 작년 4월 대비하면 1년도 못 되는데요. 20년 이상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 방송을 통해서는 용어를 좀 잘 이렇게 민감할 때는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에 급등하는 금융위기 직후에 나타났던 슈퍼 스파이크 현상이 지금의 왜 슈퍼 스파이크가 더 심하느냐 하는 것을 좀 그래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그래프입니다. 한국은행 그래프의 모습에서 준비된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래프 좀 정 PD님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걸 좀 서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기대물가 말고요. 국제유가, 금융위기가 비교해서 국제유가 부분에 새로운 그래프 하나 또 있죠. 새로운 그래프가 준비가 안 된다요. 금융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1년도 못 돼서 슈퍼사이클 막 이렇게 용어를 하는 비해서 네. 슈퍼스파이크는 금융위기에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강만수 선수의 배구 선수의 그 스피드 속도는 단기에 빨리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올라가는 국제원자가 슈퍼사이클보다는 슈퍼스파이크라는 용어로 외신들도 교정하는 이유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스파이크 나온 게 금융위기입니다. 저렇게 이렇게 한국은행이 이렇게 보면 금융위기의 원자재 가격 상승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슈퍼 스파이크 현상이 더 세다는 것은 뭐냐? 저 빨간 줄입니다. 빨간 줄입니다. 네. 빨간 줄이 금융위기보다 더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 가파르게 오르죠. 더 가파르게 오죠. 여기서 T는 금융위기 발생한 이후에 여기에 경과된 T+6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6개월이 지났다. 그 다음에 플러스 18은 18개월 지났다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1년 정도 되죠. T+11이니까 작년 그 3월보다는 T+10이 12개월이니까 1년 정도 되죠. 1년 정도 되는 때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슈퍼 스파이크가 나온 용어가 금융위기 직후에 나온 거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때 나왔던 때보다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만큼 금융위기 직후보다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페드만 하더라도 무제한 통화 공급 원칙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계획이 있었죠. 1차 양적완화 정책, 2차 양적완화 정책, 3차 단계별로 했는데 이제는 작년 3월 3일 날 미국 시가를 할 때는 정크 펀드까지 매입하는 모든 걸 쏟아부어 했던 때이기 때문에 돈이 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자, 돈이 풀린 상태에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 그러면 돈이 돌기 시작하면 어떠냐, 이와 것처럼 삼고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신삼고 현상 중에서 저희가 국채금리와 원자재부터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원화 가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코로나19 이후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미 달러에 대비해서 그만큼 네. 원화가 가치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죠.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 3월 중순 이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3월 중순에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그 금융사의 회장님들, 제가 정확히 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증권사가 있는 은행의 지주회사 회장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기축통화뿐이 없다, 갈 곳이 없다. 기축통화 그때 당시에 1,285원이었었는데요. 장중한 때 1,300원, 블랙마켓에서는 1,500원 달러 사시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달러 사지 마세요. 옛날과 다릅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렵지만 안전통화, 과거처럼 안전통화인 달러가 부각돼,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치라는 것은 그때그때 어렵더라도 어떻게 어려우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사실 뭐냐, 격리시켜 놓는다. 상품을 격리시켜 놓으면 사람의 이동도 격리되고 자본의 이동도 격리된다. 그러면 경제 피해 지역이 어디가 크느냐? 미국이 많다. 미국이 돈 많이 푼다. 한국은 방역 선진국이다. 돈 적게 풀었다. 그럼 뭐냐? 돈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많이 푼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적게 푼 한국과 중개 가치는 위안화는 올라가는데 과거 관념에 젖었던 금융사회정들이 뭐냐, 이 코로나의 사태에서 위험하니까 유일하게 기축통화뿐이 간다 하는데요. 이 대목이 사실 국내 기업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1285원에서 어제 1102원까지 가더라도 무려 달러당 18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3단계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직후에 1285원에서 미 대선 전에 1135원까지 떨어졌죠. 이 1단계입니다. 네. 2단계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당선되고 난 이후에 사실 당선 직후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됐을 때는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됐다 하는 측면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런 시각이 있어서 달러 가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느냐. 장중한 때는 1148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해 1월 7일 날 108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2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두 자릿대에 들어가지 않느냐, 1000원 밑으로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억눌렸던 게 짓눌림 현상이 풀어지면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1082원에서 112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1102원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제 금리와 국제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미스매치가 있지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작년 1280원 대비하면 지금 1102원이니까 얼만큼만이 원화가 강세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달러 강세가 아니라 원화 강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 보면 국제금리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화 가치가 이렇게 강세가 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상고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달러와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상당히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강달러 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연초에 왜 바이든 정부 때 네. 환율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 때는 미중 간의 무역 적자 본인이 2016년에 가장 대외정책 고객으로서는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그중에서도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대축을 썼던 게 하나는 관세라든가 뭔가에서 대중통상 압력을 집중시켰던 거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인위적으로 억눌림, 짓눌림 현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뭐냐? 민주당 정부는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짓눌렸던 부분이 시장에 맡기니까 이렇게 풀려지는 거죠. 그 현상이죠. 그런 과정이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1월 초에 1082원 가다가 1123원까지 올리는 현상이다. 그러면 원달러니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어제 사실상 굉장히 환율과 관련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들 이렇게 외신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원화를 집중적으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인플레 해칭 쏴서 원화를 사세요. 미 달러보다는 원화 사세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이제 얼마큼 혼란스럽냐면요. 한국경제신문의 랭킹 뉴스에서도 한국경제신문의 기자가 한편으로는 원화절상, 인플레 해칭스러운 원화절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개 달러 가치가 미개 국채금리와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원달러이 올라갑니다. 기사가 같은 신문에 소속돼 있는 같은 신문의 기자들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게 랭킹 뉴스에서 굉장히 아주 상위 랭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혼탁한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연초에 나타났던 혼란 모습이다. 작년 3월 중순 이후부터 원달러이 떨어지는 모습이 지속된다고 보면 앞으로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시각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연초에 짓눌림이 풀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만한다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이렇게 독자들도 그렇게 혼란스러울 입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맡겨놓는다면 짓눌림 현상이 풀 때 달러 인덱스가 91 가고 회복되고 원달러 환율이 1123까지 갔습니다는 계속해서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는 달러 강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달러 강세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경제는요 풀어가야 될 숙제가 많죠. FOMC 매일베스도 물가 문제가 이렇게 봉착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긴축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여전히 금융 완화 정책을 하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는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출범 초기입니다. 저 풀어가야죠. 저거 못 풀어갑니까? 실물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중하위계층 고용 창출시키고 K장 양극화 구조, 민주당이 지금 중하위계층의 지지층이니까 양극화 구조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 거품도 해소해야 되고 이런 쪽에 가야 될 문제가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페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고용 문제. 지금 민주당에서 파워필리즘, 민주주의에서 파워필리즘이 민주주의가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고용 문제. 여기에 현 정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초기에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 문제가 돼서 고용의 상황폰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4년진이라는 시점에서 1월달 고용 쇼크가 되니까 다시 추경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표심을 잡아오는 게 고용 문제거든요. 고용 문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금리 상승 인플레도 허들에도 불구하고 페드 입장, 제닛 옐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선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달러 강세 추진을 강세를 하면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달러 강세를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초에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달러율이 올라간다 해서 달러 강세를 민주당 정부에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강세를 구조로 간다고 본다면 어렵다고 본다면 원화 강세 추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심3고 현장, 한국 증시의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계십니까? 네, 일단 3저와 3고의 기준이 좀 언론사마다 잘못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높은 쪽에 규제가 나타나고 뭐고 하면 그것도 신3고 현상이라 하는데요. 우리가 3저라는 용어, 3고라는 용어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1980년대 3저 혜택에서 서울올림픽 전후에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다음에 1987년 이렇게 미국의 블랙 먼데이 있을 만큼 이렇게 그럴 때가 바로 3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저 현상의 기준이 되는 변수는 뭐냐? 대외 가격은 국제유가가 되고 국제금리가 되고 그다음에 원화 강세를 얘기하지만 달러가 갇히게 되겠죠. 요게 우리 경제 유력에 들어간다 하면 이렇게 낮아야 되겠죠. 네. 낮아야겠죠. 그래서 유력에 들어가면 3저 현상이다 이러고 새롭게 나타난다면 신삼저가 되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 경제 저기서 국제 금리라는 거는 네네. 전 세계적인 금리를 의미하는 미국의 겁니까? 국채가 중심권의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금리. 어디를 따든 관계없습니다. 네. 관계를 없습니다. 저는 한 변수를 좀 상징성 있는 변수를 가지고 다 얘기하죠. 국채금리여서 저기 영국금리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금리든 간에 중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분력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3고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신3고 조짐이 나타납니다. 국채금리 올라가고 미국의 국채금리고 미국의 국채하면 전 유럽 금리도 다 올라가죠.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실물 경제 회복이다. 증시에 부담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그런데 이게 실물 경제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또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 회복선보다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 문제도 더 빨리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런 조짐을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왜 월가에서 보면 이렇게 신상고 조짐이 있었을 때 한국 증시의 매력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왜 티핑 포인트 얘기가 나올까? 변곡점 얘기가 나올까? 동학개미들은 어찌됐든 계속 사는데 외국인들은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추세적으로 왜 팔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3저 현상이 날 때는 우리 경제가 최대 혜택인가만 해서 3고 현상이 날 때는 우리 경제가 최대 이렇게 악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신3고 현상은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돈이 돌아가다 보니까 빨리 실물 경제 회복성보다 더 빨리 증대한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증시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증시에 부담이 되니까 티핑 포인트가 이렇게 중심축이 지금은 과거에는 주식이었는데 머니 피보팅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피보팅 것은 중심축이 네. 과거에는 주식이 모든 게 일거렸는데 지금 자꾸 흐트러진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 자꾸 흐트러진다. 중국이라든가 한국 쪽으로 갔던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대통령 대회에서 미국의 국채금리에 의해서 올라가면 주가 떨어지고 내려가면 주가 올라가는 중심축이 이동하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자 경기 회복 조짐도 맞긴 하지만 장세가 투자 여건적인 측면에서 티핑 포인트에서 많이 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에서 바이든 그다음에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유동성장에서 펀더멘탈이니까 자 연초부터 이런 환경을 중시해서 이제 작년 9월부터 미국 주식 팔아서 한국 주식 가고 한국 주식 가장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위에 근데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에 편승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이렇게 주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유동성 장세도 펀더멘탈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 단기에 빨리 급등합니다. 뭐 유동성 장세에서 돈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기업 실적 따집니까? 경기 따집니까?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개별 종목이 유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펀더멘탈 장세에서 증시가 나쁘지 않더라도 펀더멘탈 장세는 뭐냐? 경기가 회복되는 게 확인돼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환경이니까 경제 활동에서 새로운 환경이니까 빨리 접촉한 데는 빨리 가고 과거 관념에 젖어 있는 데는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에서 굉장히 늦게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투자 전략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펀더멘탈 장세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지만 상승폭은 굉장히 둔화된다. 그러면 자 급한 사람들 그동안 종목 장세에서 급한 사람은 비트코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심축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죠. 그런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연초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은 펀더멘탈 장세이기 때문에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을 많이 낮춰달라.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같은 상승폭이들 기대 수익이 낮춰진다. 두 번째는 펀더멘탈 장세는 장기간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도 바꿔줘야죠. 종목 투자보다는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연금이라든가 ETF 같은 뭐 우리가 얘기했던 작년 10월부터 BBIG ETF 같은 게 굉장히 수익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또 미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인데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한국 증시보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또 새로운 우리가 어제 전행거랑 같이 그 얘기했죠.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9월 이후인가요? 이바구에서 기억나시죠? 네. 그때에 미국은 주식은 공갈빵이 된다. 한국과 중국 주식은 진실빵이 된다. 네. 근데 실제로 진실빵이 됐거든요. 중국과 많이 한국 주식이 올랐죠. 많이 올라갔죠. 네. 우리가 그때 이게 27% 정도 올라갔을 거 그랬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진실빵이 됐죠. 근데 공갈빵, 진실빵 중에서 중국과 한국 중에서 진짜 안꽃빵이 되는 게 누구냐? 그러면 한국 주식이냐? 예를 들어서 중국 주식이냐? 내일 이제 판가름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펀더멘탈 장세고 한국의 3고 현상이 나타날 때는 한국에 대해서 기대 수익을 많이 낮출 필요가 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개별 종목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바람직한 투자가들의 수익을 높이는 게 아니다. 연금과 ETF 것처럼 이렇게 장기적 증시 매력도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이 펀더멘탈 장세에 맞게끔 이렇게 주식 투자 전략도 바꿔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그 3고 현상이 나타날 때 네. 우리가 투자자들의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신삼고 현상, 국채금리와 원자재 그리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